이번 시간에는 객체 지향 개발 절차와 객체 지향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기법인 UML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이 내용들은 일부 아마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소프트웨어 공학 들었던 분들. UML 노테이션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배웠어요? 네. 근데 또 소프트웨어 공학을 다 들은 건 아니니까 안 들은 사람들 위해서도 이제 좀 시각이 또 저랑 그 SE 강의하신 분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객체 지향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절차를 좀 제 나름대로 소개를 하겠고요. 소개를 하면서 애자일 개발 방법론, 좀 더 큰 차원에서 얘기하면 반복적 방법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요. 그걸 소개하면서 우리가 객체지향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 표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설계 패턴을 강의할 때 이런 표기법을 써서 어떤 설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졸업작품 같은 걸 한다든지 어떤 보고서를, 소프트웨어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런 표기법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거고, 또 나중에 회사 가서도 이런 문서 작업을 할 때 이런 표기법을 또 써서 작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매번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객체 지향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객체들을 찾아내고,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객체들을 찾아내고 그 객체들한테 필요한 역할들을, 올바른 역할들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할 때는 코딩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코딩은 단순 작업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절차, 과정을 설명드리면, 전통적으로는 폭포수, 워터폴 모델이라는 거를 많이 써왔죠. 다 들어본 적 있죠? 워터폴 모델. 그래서 이렇게 폭포가 내려가는 것처럼 한 단계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단계하고 그 다음 단계하고 그 다음 단계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단계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그 단계가 완벽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현하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설계를 구조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심지어 문제 정의까지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어떤 절차들이 있다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고, 또 간혹 혹시 경험을 해본지 모르겠지만 저런 정형화된 절차를 통해서 한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는 것도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이런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게 왜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바에서 설계 프로젝트 할 때는 좀 더 이렇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요구사항 분석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고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보는 경험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절차들로 구성되어 있냐라고 하면 문제 정의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뭘 개발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어떤 것을 해결하고 있는지 문제 정의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요구사항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이 되겠죠. 보통
우리가 또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점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보통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누가 요구해서 만들라기보단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 소프트웨어 회사의 경우에는 그 엊그제 산업체 특강 들었던 분 나머지는 안 들었나? 그때 그 카카오톡 다음 카카오에 있던 그 정의돈 선배라는 친구가 왔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솔루션 가진 회사랑 솔루션을 갖고 있지 않은 회사 이런 차이가 있다고 했죠.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는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개발을 하겠지만 자기 그 솔루션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데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뭔가 만들어주는 회사들은 자기가 어떤 뭔가 주제를 정하고 만든다기보다는 그 고객이 있는 거죠. 그 고객이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만들어주는 거고 그 고객이 몇 월 며칠까지 만들어주세요 하면 몇 월 며칠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절차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하겠다고 쭉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떤 고객이나 다른 사람의 필요가 전달받아서 그거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고객이 요구하는 상황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분석에서의 요소가 될 거고 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는 또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그 소프트웨어를 또는 그 시스템을 사용할 층이 누구냐는 것을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층에 대한 인터뷰나 그 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층이 뭘 선호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용인지 일반적인 용인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석이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기능 요구 되겠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런 요구사항들을 받아서 실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체화된 기능들을 분석을 해야 되겠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지 그거를 분석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설계하기 전에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필요한지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 시스템에서 다루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 끝나면은 우리가 그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객체적의 경우에는 클래스를 도출하고 그 클래스 간에 설정을 하고 이 클래스들의 동적 행위들을 모델링하는 그런 것들이 설계에서 필요하고 설계가 되면 구현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배포를 하기 위한 어떤 통합 작업들도 이루어지겠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배포를 하겠죠. 그리고 그 산업재 특강에서도 얘기가 나온 거지만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이 배포하는 환경이 많이 좋아진 거죠. 편해진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거의 그 학부에서는 구현 정도, 구현하고 테스트하는 정도까지를 주로 했지만 이제는 쉽게 배포하는 것까지도 이 소프트웨어 절차에서 배포하는 것까지도 가능하고 배포를 하게 되면 운영을 해볼 수가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라는 걸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면 그게 나중에 회사 가서든 아니면 자기가 창업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때 그 정의돈 졸업생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간단한 걸 만들더라도 한번 마켓에, 오픈 마켓에 올려볼 수 있는, 올려보고 그런 것들이 나의 포트폴리오에도 상당히 도움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어떤 랩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의도적으로 만약 앱 쪽으로 개발하면 마케트에 꼭 올려야지만 졸업작품을 통과시켜주는 그런 랩도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수님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개인적으로나더나 졸업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통해서 뭔가를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마켓에다가 올릴 수 있다면은 올려보고 그런 올려본 후에 운영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절차적으로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딱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늘 하다 보면 뭔가 잘못한 것이 있고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폭포수 모델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완벽하게 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고려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이 만약 이런 절차대로 간다고 했을 때 요구사항 분석이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미스한 것이 있으면 그 미스한 것을 반영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해서 만약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접근할 때는 각 단계마다 최대한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고 고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스스로 이건 아닙니다. 요건 좀 요렇게 해주세요라고 다 만들어 놨는데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꼭 그 소프트웨어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뭐 집에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치면 뭐 그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막 제가 요구를 했겠죠. 근데 그 인테리어는 전문적으로 잘 아니까 요거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냥 알았습니다 해놓고 다 해놓는데 전혀 고객이 기대했던 거와는 엉뚱하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요것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원래 계약에 없던 내용이니까 돈을 좀 더 주면 해주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되게 그러면 불편하게 자게 되게 되겠고 그 업체랑 또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어쨌든 요즘에 와서는 저렇게 정형화된 단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보다는 반복적인 개발 방법론으로 개발을 하는 경우가 더 많거나 아니면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티브 방식, 즉 뭔가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반복, 여기서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짧은 고정된 길이의 작은 프로젝트 단위로 전체 개발을 나누어 진행을 하고 각 반복은 독립적으로 테스트해서 나중에 통합되는 형태로. 그러니까 각 요소별로 자체적으로도 실행이 되고 나중에 통합돼서도 실행을 염두에 둬서 개발해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졸작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반복적인 개발 방법론을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지금 졸작을 막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한 걸 보고 앞으로 할 게 뭐다라는 걸 보고 그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이런 반복적인 개발 방법론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만드는데 이 단위를 만드는데 각 반복은 별도의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와 구현, 테스트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뒤에 이제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라는 것도 이런 반복적 개발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 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해하는 것은 얘는 애자일 개발 방법론은 문서화를 거의 하지 않고 설계를 거의 하지 않고 코딩 위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게 아주 자세히는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설계가 돼야 되는 거죠. 설계를 전혀 하지 않고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면 그게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이런 반복들은 너무 길고보다는 2주에서 6주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은 연속적으로 확대되고 개선되는 형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incremental development 또는 evolutionary development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이와 같이 하는 거의 장점은 변화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조기 피드백을 통한 개선은 고객과 개발자한테 모두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우리가 그러면 이런 반복들을 정했을 때 어떤 놈부터 먼저 하냐.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큰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런 요소 저런 요소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 어떤 애들한테 프라이어티를 둬서 먼저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애들을 먼저 하냐면 리스크 드리븐 그리고 고객 커스터머 니드 쪽으로 그거를 즉 가장 위험이 높은 거나 고객이 가장 원하는 기능부터 꼭 필수적인 기능부터 먼저 만든다는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졸업작품을 할 때 요소들 중에 뭐에 더 집중을 해야 되냐라는 그 관점에서 필수적인 기능이 뭐다라는 걸 보고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나중에 부가적인 기능들은 시간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부가적인 기능에 더 초점을 두다가 중점 기능들이 구현이 안 되면은 졸업작품 평가할 때 좋은 평가를 못 받겠죠. 어제 또 어제가 아니구나. 화요일 날 그 졸업생이 한 얘기 중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스펙 아웃 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스펙 아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어떤 요소를 프라이어티로서 만들고 어떤 요소는 우선은 빼놓고 갈 건지를 잘 판단해야 좀 더 효과적으로 전체적인 개발을 완성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단위별로 쪼개가지고 단위별로 접근해서 만드는 것을 그래서 핵심 요소부터 구현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어떤 책 또는 인터넷 뒤져보니까 나오던 건데 그러니까 요런 반복 단위로 개발들을 해 나가는데 여기에 보시면 반복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전체 100%의 2%, 5%, 8% 이렇게 점진적으로 소프트웨어들의 완성도가 높여지는 거가 되겠고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요구사항들에 대한 것도 분석도 처음에 다 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도 하면서 같이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소프트웨어는 한 20%밖에 안 돼 있지만 다섯 번째 반복이 끝나고 나면 requirement는 90%는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되겠고 이런 각 이터레이션마다 3주 잡으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이렇게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킥업 미팅을 하고 뭐 이제 설계를 UML 같은 것들을 화이트보드나 이런 데다 그려서 설계를 하고 코딩을 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할 것 같으면 좀 스펙 아웃 할 거 하고 디스코프를 하고 그 체크를 하고 뭐 이런 데모를 또 하고 다음 것을 계획하고 뭐 이런 여기 보시면 끝날 때쯤 데모하고 2day requirement workshop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들어 놓고 다음 거 할 것과 포함해서 요구사항 분석을 또 하는 거죠. 다음 반복에서는 어떤 거에 초점을 두고 또 이제 뭘들을 늘려나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자세한 내용보다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이런 반복을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늘어나고 요구사항도 같이 이런 식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 개념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반복 중에 왜 돈이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라는 게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주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번역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공정과 도구를 중시했다면 지금은 개인과 상호작용을 더 중시하고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약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들도 가치가 있지만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거에 더 높은 가치를 둔다.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문서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얘도 하지만 얘에 더 초점을 맞춰서 예전에는 이거 하는데 세월 다 보내고 나중에 구현을 하는 형태가 됐었는데 이제는 같이 하면서 여기에 더 좀 포커싱을 맞추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아무런 계획 없이 하는 것과 계획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절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기존 전통 방법이 계획에 너무 의존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는데 거기에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방법론이고 문서 중심보다는 코드 중심으로 하고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며 그때그때 필요한 요구를 더하여 수정하여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가는 건데 여기에 또 우리가 이런 애자일 개발할 때 또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리팩토링이라는 것입니다. 리팩토링. 그러니까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라는 과정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그 동작하는 것 자체는 그대로 동작하게끔 하고 코드를 개선시키는 거예요. 그게 리팩토링입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리팩토링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리팩토링이라는 것은 코드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잘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것들을 잘 돌아가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코드를 개선하는 거죠. 그럼 애자일 개발 방법으로 가면 코드를 완성시켜 놓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완성시켜 놓고 나중에 리팩토링을 통해서 코드를 개선시켜 놓는 거죠. 처음부터 코드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접근하지 않고 코드보다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를 리팩토링이라는 기법들을 도입해 가지고 개선을 시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그 객체 저장 설계 방법들을 잘 알고 있으면 처음에 만들 때에도 잘 만들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너무 완벽하게 만드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동작하는 데 만들어 두고 동작하게 나면 그대로 또 내버려 두는 건 아니고 어차피 또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코드를 개선하기 위해서 리팩토링이라는 방법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자일 개발 방법론에서는 리팩토링이라는 것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 방법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실제 실행하는 방법들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XP라는 것도 있고 스크럼이라는 게 있고 뭐도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 각각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기본적으로는 작은 단위로 조금씩 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하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포포스 모델에서의 단점은 한 단계 완료 후 다음 단계 진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실제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제대로 우리 뜻대로 폭포수 모델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수 있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요구사항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물론 폭포수 모델 자체도 처음에는 저렇게 단계 끝나면 다음 단계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폭포수 모델 자체도 약간의 변형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고, 애자일 개발은 전진적인 접근, 뭐 스크럼의 경우에는 스프린트 단위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각 작은 단위에 대한 개별 검증을 하고, 예전에는 전체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고 검증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여기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리팩토링 말고 TDD,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구형 코드 전에 먼저 만드는 그런 기법도 이 애자일 할 때 상당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자일이라고 한다고 해도 전혀 설계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 조그맣게 설계를 하면서 문서화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애자일 개발 방법론에서 이제 사용하는 또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카반 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들이 졸업작품 하면서 랩실에 이런 거 하나 크게 붙여놓고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백로그에다가 쭉 어떤 단위별로 내가 개발하고 해야 되는 것들을 쭉 여기다가 넣어놓는 겁니다. 이게 투두가 될 수도 있고 쭉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요번 스프린트를 시작하자. 요번 스크럼을 하자. 그러면 이 중에 프라이어티를 정해서 내가 할 것들을 한 3개만 옮겨 놓는 거죠. 3개 옮겨 놓고 얘들을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완료되면 일로 가고 완료가 되면 또 여기서 끄집어 와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단계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 검토하고 있는 거, 테스트하고 있는 거,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백로그, done의 중간에 들어가는 진행 상황들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좀 정형화된 건 아니니까 나름대로 만들어서 갈 수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졸업작품 할 때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이거는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건 꼭 객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거는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쭉 나열해 놓고 어떤 일부터 먼저 할 건가를 정해 놓고 그 일이 끝나면 다음 일을 가져다가 하고 진행이 빨리 끝나면 또 빨리 다음 스프린트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끝나면은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이런 계획표 짤 때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백로그에 원래 10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4개가 있으면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이 되고 있구나. 이런 진도도 체크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실 텐데 밑에 있는 영어는 그렇죠? 잘 안 보이실 텐데 저도 잘 안 보이네. 그래서 이 그림은 그 요구사항 분석 관련된 또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에 대한 좀 재미난 그림이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요 그림은 뭐냐면은 고객이 내가 필요한 게 이렇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거는 프로젝트 리더가 이해한 거예요. 고객은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프로젝트 리더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리더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분석가는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작성된 거는 이렇게 작성을 했고 작성이 됐고,
그리고 그 마케팅 하는 사람은 홍보는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문서화는 이렇게 되어 있고, 거의 문서화는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개발 완료된 인스톨된 형태는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고객한테 요구된 비용은 이런 형태가 됐고, 그리고 나중에 지원은 이런 형태가 됐고, 그런데 실제 고객이 원했던 거는 요 정도 수준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재미난 그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객들의 요구와 그 요구를 분석하는 거, 또 분석한 걸 가지고 구현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갭들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저런 갭들을 잘 줄여야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이게 뭐 애자일 방법을 하든 또는 워터폴 모델을 하든 분석이란 구현 뭐 이런 각 과정들이 들어가는데, 그때 그 분석과 관련돼서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분석한다, 개발하기 전에 분석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는 과정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해결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분석 단계에서 하는 건 아니고, 분석 단계에서는 what에 초점이지 how는 아니다. 거기를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결치 찾는 것이나 문제와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고 어떤 기능이 제공돼야 되는 것을 분석하는 거고, 개체 제한 분석에서는 최종 목표는 이 분석을 통해서 사용할 객체를 찾는 거가 되겠죠. 이 찾는 것 자체는 분석 과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분석이 끝나고 설계 과정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분석 과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좀 또 간단히 하면 문제 정의, 요구사항 분석, 시나리오 분석, 인터페이스 분석, 데이터 분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사항을 이렇게 쓸 때 이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 확인할 때 뭘 이용하냐면 요구사항을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만들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거죠. 요구사항이. 그래서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을 이렇게 써놓으면 시스템은 사용하기 쉬워야 된다. 그럼 만들어 놓고 이 시스템이 정말 사용하기 쉬운 건지 아닌 건지를 검증하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요구사항들은 그렇게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고정전원은 고정전원 공급이 중단되어도 백업 팩트 통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요구사항이 되면 안 되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검증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최소 20분 동안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전원을 빼놓고 20분 동안에 돌아가는지 보고 잘 돌아가면 우리 요구사항이 충족된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들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나중에 개발을 완료해 놓고 내 개발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고객이 요구한 대로 잘 되는 건지를 검증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대로 서술돼야 되고 구체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게 구체화가 안 되면 개발할 때도 힘들어요. 개발의 목표가 없어지는 거지. 개발할 때 쉬워야 된다. 그럼 저거 쉬운 거를 어느 정도 하면 쉬운 건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량화할 수 있게끔 요구사항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고, 이 요구사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태를 이렇게 놔서 이 요구사항들을 이렇게 프라이어티를 우리가 둘 수 있으면 그 요구사항의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개발을 할 때 뭐부터 할지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 요구사항은 must고, 이 요구사항은 S나 C다. 이 요구사항은 C다. 그러면 굳이 지금 급하게 구현할 게 아닌 거죠. M이라는 것부터 먼저 구현해 놓고 시간이 남으면 S 거 처리하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 C를 처리하는 형태대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왔는데 C는 별로 필요 없는 거지만 내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거기에 또 만들 시간 투자하고 하다 보니 재밌으면 또 그거 갖고 막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M은 어디 가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들도 우리가 프라이어리티들을 잘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 프라이어리티를 잘 설정을 해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것이 되겠고 소프트웨어 경우에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볼 때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써있는 스테이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빌리티라는 거는 이 요구사항이 향후에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 요 요구사항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하면 그 코드들은 어떻게 돼요? 그 코드들 구현할 때는 수정이 쉽게 되도록 고려를 많이 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 기능은 이 상태대로 절대 뭔가 변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는 코드 오티마이저를 별로 많이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 할 때 어떤 코드에 어떻게 그 유지보수적인 측면을 좀 더 많이 고려해 줘야 되는지도 구분하려고 그러면 이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 그 요구사항의 스테이빌리티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매우 높은 거면 기능이 계속 바뀔 수 있다,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능들이 나중에 오더라도 나중에 이 C 같은 거를 처리하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코드들을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이 끝나면 각 요구사항마다 또는 요구사항들을 묶어가지고 그 요구사항들을 사용자가 실제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사용 시나리오 분석.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분석하려면 시나리오가 시작될 때 사용자 또는 시스템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사전 조건이 있고요. 시나리오대로 쭉 갔을 때 결과적으로 돼야 되는 그 사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인쇄 기능을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사전에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사후는 그 인쇄된 게 프린트 통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시나리오인데도 이 기능을 우리가 쓰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기능을 또 실행해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여기다가 분석을 해봐야 되죠. 그게 이제 대안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다른 시나리오나 행위들이 뭐가 있는지도 잘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 시나리오 분석을 하기 위해서 UML은 표기법이고 그 UML 만드는 애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를 UP라고 합니다. Unified Process. 그 UP도 반복적인 개발론 방법을 하는데 이 사용 시나리오 분석할 때 UML의 경우에는 그 UP의 경우에는 use case 모델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use case 모델이라는 것은 시나리오 기반의 요구사항을 보충해주는 도구로서 액터와 시나리오와 시나리오는 좀 있고 액터와 use case를 찾아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고 각 use case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형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넷 그림 그냥 따와서 그러는데 이 use case를 만들 때에는 시스템 바운더리, 내가 만들어야 되는 어떤 시스템의 바운더리는 여기고 요 안에 사용자들이 사용할 또는 사용할 그게 사용자가 됐든 뭐가 됐든 사용할
기능들이 뭔지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에 되냐면 그 음식점에 대한 유즈 케이스 모델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시스템 바운더리에는 여러분 먹으러 가는 고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웨이터가 있을 수 있고, 그 수납을 하는 캐시어가 있을 수 있고, 요리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고객은 그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음식을 먹고, 먹고 나서는 가격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하는 것을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간략하게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기능들이 뭐고, 그 기능들을 누가 쓰는지, 여기서 요것들을 이제 액터라고 하는데, 이 액터는 특정한 어떤 누가 아니라 역할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역할. 시스템에서 역할. 그래서 고객, 그 웨이터라고 해서 그 웨이터라기보다는 그 웨이터의 역할이 뭐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액터들을 찾고 요 기능들을 여기다 그리고 얘가 뭘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이런 그림을 만드는 게 use case diagra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바운더리를 결정하고 액터들을 찾고 use case를 찾고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여기에 추가할 것이 없으면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시스템의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가지고 내가 요번에 하는 반복에 대한 그 시스템 바운더리는 요거를 좀 만들려고 하면 요거 위주로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늘려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에자일에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그려놓고 접근 안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그려놓고 확대해 나가되 어쨌든 확대해 나가면서 초기에 전체적인 그림은 나오게 되겠죠. 처음에 다 나온 상태에서 출발 안 할 수 있어도 그게 이제 use case diagra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use case diagram이 나오면 요 각각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작업하면 되죠. 시나리오를 작업하는데 이 시나리오의 이름이 뭐다. 그리고 이 주 액터, 이 시나리오를 실행시키는 또는 제일 핵심이 되는 액터가 누구냐. 그리고 또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액터는 누구냐. 그래서 주 액터는 보통 서비스 사용하는 주체가 되겠고요. eat food와 관련된 시나리오면 주체는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그렇죠? 주 액터는. 사전 조건은 뭐고 어떻게 쓰고 사후 조건은 뭐고 대안 흐름이 있는지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것이 이제 use case 모델. 그리고 use case 모델에는 use case diagram하고 use case specification 문서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잠깐 쉬었다가